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갈라딘입니다. 저희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분들을 찾아가는데요.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황주부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황주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분이죠. 잘 들어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김느낌입니다. 느낌. 빌. 빌이 충만하다는 얘기죠. 미치겠다. 김느낌님. 빨리 적응하셔야 될 텐데. 아니 막상 너무 이상해.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이름 부를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가급적 이름 부를 일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네. 네, 황주부님은 네. 지난 3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이사를 하는 관계로 정말 정신없이 지냈고요. 주문한 책이 쌓여서 이렇게까지 읽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좀 벼락치기로 이번에 책을 읽어왔습니다. 이전엔 안 그랬나요? 아니 이전엔 그래도 비교적 이거보단 나았던 것 같은데 이번 달은 극심한 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사하신 곳은 공기도 좋고. 네, 산밑이라 행복합니다. 김느낌님은 네.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네, 대한민국에 충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네. 목소리에 느낌 있죠? 약간 느끼한 느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여연대 쪽에 이렇게 친한 분들이 많아서 네. 또 예전에 하시던 또 김 기자님이 네. 불의의 사고로 네, 책 사이다를 떠나게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긴급히 오늘 또 느낌 있게 열심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은 필화 이런 건 아니겠죠? 별일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 사람이 바뀌었지만 느낌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방송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주제통 나누기 전에 한 달 동안 책과 관련돼서 좀 벌어진 일들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내가 산 책 판책인데요. 산책은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한 책. 네. 아직 읽지 않았을 확률이 높지만 읽고 싶은 마음으로 산책 얘기를 좀 해보고, 판책은 저 같은 경우는 서점에서 일을 하니까 실제로 독자들에게 판책. 네. 또 김느낌님이나 황주부님께서는 요즘에 중고 매매 같은 게 활발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을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좀 팔아봤다.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산책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책 사셨어요? 저는 제가 산책을 장바구니를 봤어요. 보관함 있잖아요. 내가 어떤 책을 샀는지를 쭉 보니까 오늘 이제 다뤄지는 책 말고 2권을 더 샀더라고요. 한 권이 어떤 거였냐면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책하고 또 한 권이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을 샀어요. 네. 2권 다 왜 샀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직 단 한 장도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슬픈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는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2011년에 나왔다가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죠. 왜 사게 되셨어요? 아니,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JTBC의 강의를 강의를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샀고요.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은 되게 부제나 책에 대한 소구가 굉장히 섹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말 잘 듣는 그냥 양떼로 만들어 버리고 이 친구들이 사실은 뭐냐면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제가 고민하는 문제와 딱 닿아지는 지점이 있어서 책을 구매는 했으나 읽지 못하였다는 점점점. 저런. 네. 김느낌님은 어떤 책을 사셨나요? 이게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느끼하다 이런 게 아니니까요. 네. 제가 산 책은 나는 부엌에서 과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 라는 책입니다. 재밌을 것 같다, 제목이. 책 제목부터 좀 재밌을 것 같죠? 네. 저는 사실 이제 대학 학부를 화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정말요? 네, 지금 화학이랑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화학과 갔을 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독약 만들어 가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네. 네. 근데 뭐 독약을 만들거나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다던가 이런 나쁜 일탈 행동은 하지 않았고 아무튼 그 전공상 그 요즘에 쿡방도 유행을 하고 먹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먹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뭐 GMO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실 이제 공부를 한 분들은 GMO가 왜 문제지?라는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주부들 입장에서는 뭔가 찝찝하다.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의견이 좀 상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말 그대로 이제 책 이름처럼 과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 가령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팬케이크 같은 걸 구워보면 넓은 팬에 구웠을 때 더 맛있거든요. 왜냐하면 팬케이크를 구울 때 반죽이 팬에 닿잖아요. 그러면 팬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 넓은 팬은 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더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이 바삭함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불도 쓰고 뭐 물도 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화학에 관련된 변화들이 사실은 부엌에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재미있게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재밌다고. 왜 굳이 와이프한테 본인이 그냥 봐도 될 텐데. 저는 좀 보니까 사실 이제 화학과 졸업했으니까 이제 많이 좀 아는 내용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불과 한 1분여 얘기하는 동안 모두가 행복해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얘기도 해주기도 좋고 뭐 하여튼 이런 걸로 제 기준에서는 좀 양서인 걸로. 네. 그리고 저 저자분이 네. 한국 분이세요. 아, 진짜? 네, 맞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지역에서 식당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그 책에 대한 매력이. 요즘에 또 이런 과학자와 요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분자 요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혀 처음이요. 이제 뭐 유럽에서 유행해서 한국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요. 이제 먹방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주로 레시피라든지 요리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얘기들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식품공학이라든지 말씀하신 화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영역에서 요리를 바라보는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직접 식당을 하고 계시다라는 점에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산 책은 저는 히든 피겨스가 기억에 남아요. 그 영화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흑인 여성 수학자들의 얘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게 논픽션이 원작이고 그걸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19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이제 우주 개발 사업이 막 이제 활성화되던 시기에 그때는 그 계산을 실제로 컴퓨터가 하지 않고 사람이 했대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사람을 컴퓨터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산하는 일이 그 항공 우주 산업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비행 산업 수준에 있을 때는 일종의 단순 업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흑인 여성에게 교육받은 소수 흑인 여성에게 그 기회가 갔던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업무니까 흑인 여성을 시켜도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항공우주 산업으로 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던 흑인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겪는 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영화에 보면 이 책에는 안 나오는 대사인데 영화에 보면 그 백인 남성 상사가 그 흑인 여성 계산원에게 물어요. 당신이 남자였다면 그래도 엔지니어를 꿈꿨겠는가? 그러니까 그 흑인 여성 계산원이 답하죠. 꿈꿀 필요가 있나요? 벌써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문제들 또 이제 60, 70년대가 흑인 민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때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우주 개발이 정점에 올랐던 게 1969년에 아폴로가 달에 탐사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한 해 전인 1968년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영화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얘기들이 담겨 있어서 영화를 보고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영화가 훨씬 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있긴 해요. 대사나 이런 것들도 물론 여전히 이제 백인 남성이 허락하고 결제하고 승인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제 시대적 한계는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 특히 여기 나오는 그 세 인물이 있는데 세 인물 다 자기 직업을 은퇴한 이후에도 흑인의 인권운동, 또 흑인 여성의 인권운동, 흑인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볼 때 이제 사회의 변화를 일어나갈 때 있어서 그런 어떤 선각자나 앞서간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책임과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함께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이 영화도 제 주변에 많이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같이 추천하고. 근데 되게 흥행이 안 됐어요. 저는 그러게요. 처음 본다는 좀 그렇습니까? 흥행이 안 된 거죠.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가 많은 독자들의 또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기가 참 힘든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산책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봤는데 판책 이야기는 간명하게 나눠볼까요? 네. 황주부님은 판책이 없으시죠? 저는 사실 책을 판다라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서 소중한 책은 누구에게 선물하거나 아니면 지금 안 보는 책은 어디에 기증을 하거나 이런 게 저한테는 사실 익숙하고 내가 산책을 팔 수도 있다라는 거 자체도 정말요? 거의 이런 정도의 석기 시대에 살고 있나 봐요, 제가. 어떤 책이었기에 팔았느냐 이거를 김느낌님께서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제가 이 책은 정말 예.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섹시하다 제목. 네, 라는 책을 제가 팔았는데 읽자마자 우리 집에 들어오고 40분 있다가 그 책이 우리 집을 밖을 나갔습니다. 네. 절대 이 기회를 들어서 느낌 있는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유는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제목을 들으면 트라우마가 유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대에서 후대로 뭔가 의사와 관계없이 이 전달이 된다라는 뭐 이런 의미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책들이 이런 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유전이라는 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이 책이 제목이 이렇게 좀 읽어보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일간지에서 뭐 주목할 2주에 나온 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뤘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제목은 이렇게 뽑았는데 원제는 It didn't start with you. 뭐 의역을 하자면 뭐 네 잘못이 아니야 정도로 너한테서 시작된 게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이 책은 엄밀히 얘기하면 트라우마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치료 상담 뭐 이런 내용의 책이고 사실 유전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통 보면은 어떤 인터넷 서점의 어떤 이 댓글에 그 신랄한 답글들이 달리기 쉽지 않은데 이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뭔 소리냐 이게 뭐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고 뭐 트라우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라면 그냥 뭐 한번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뭐 봐도 괜찮을 만한 책인데 이게 정말 유전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의 트라우마 약간 이런 자연스럽게 왜 샀을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그 책을 딱 이렇게 찍었을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죠. 네. 네. 약간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책을 그 일반 독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점에 팔았어요. 제가 책을 산 서점에 팔았습니다. 좀 알라딘님. 그 김느낌님의 신랄한 비판을 듣다 보니까 책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팔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의 부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판 책은 뭐 저는 서점에서 책을 파는 사람이니까 최근에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했던 책 한두 권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 책은 제목 보자마자 이 책도 정말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책이다. 제목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에요. 오. 너무 잘 지었죠? 이게 그 강상중 선생의 책인데 네. 한국에도 뭐 여러 책이 소개되어 있죠. 고민하는 힘부터 시작해서 여러 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 사상가라는 건 사회 의사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질병들을 발견하고 이제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책을 말을 꺼내는데 뭐 물음은 심플해요. 왜 이렇게 악이 번성하는 거냐는 거죠. 예.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도 숨어있는 악의 어떤 일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식이 쉽게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의 본질 혹은 정말 악으로 가득한 사람이라서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펼쳐요. 왜냐하면 그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로부터 제거하거나 이제 소멸시킨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은 어떤 일면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확신,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애정이 없으면 미움도 없다는 것과 비슷한가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한국어판 서문에 보면 이렇게 악이 번성하는 시대에 시민들의 연대로 악을 끌어내린 이 한국 사회의 대단한 힘에 대해서 이 격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도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여러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책인데 기득권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 책인데 그 오원 존스라는 젊은 이제 정치 평론가예요. 이 작가의 첫 책도 한국에 소개됐는데 차브라는 책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잉여라는 컨셉의 이제 어휘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 영국에서 그 하층 계급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서 이제 무시당하거나 그 이상한 존재처럼 그려지는가. 여러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데서 쟤들은 원래 저런 애들. 그리고 걔들만의 문화를 되게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 정상적인 사회 범주가 아닌 루저의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던 책인데 이번 책은 그 하층 계급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층에 대한 얘기인데 이 책은 정말 그냥 한국 얘기랑 똑같아요. 그 영국 사람 이름 대신에 한국 사람 이름 넣으면 다 똑같이 들어맞는 얘기예요. 역시 어딜 가나. 네, 뭐 회전문 인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속속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이 저는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하고 같이 좀 연결돼서 같이 들어왔던 책이고, 그래서 두 책을 같은 때에 큰 화면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반응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팔아야 할 책이기도 하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내가 산 책 판책으로 지난달 각자 이제 관심을 가졌던 책, 또 관심에서 멀어진 책, 또는 많은 독자분들께 관심을 얻었으면 좋을 책,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주제톡, 이번 주제가 선거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책사이다 4월의 주제는 선거입니다. 선거 때 읽어봄직한 책을 네네. 각자 골라와서 오늘 주제톡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네. 어떤 책을 골라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각자 골라온 책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그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신호와 소음, 느낌 있는 제목이죠. 네. 이 부제를 보면 선거랑 좀 맥락이 닿는 것도 같은데 부제가 미래는 어떻게 당신 손에 잡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대부분 이제 미래학을 다루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 전망 이런 걸 다룬 책들은 좀 허무맹랑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형과 어떤 재미와 어떤 뭐 의미와 지식을 동시에 잡은 약간 그런 케이스여서 제가 추천 도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누구의 책이냐면 그 네이트 실버라는 통계학자기도 하고 정치 예측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이런 인물인데 미국의
2012년 오바마 당선을 예측한 사람이에요. 예측 많이 하지 않았나요? 2012년에는 오바마의 당선이 좀 당연시되진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거의 거긴 이제 주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50개 중에 49개를 맞췄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주별로? 이제 총선에서도 상원 당선자 35명 나왔는데 네. 35명 전원을 맞췄습니다. 와우. 와, 이분은 그럼 결과보다도 네. 그 예측을 한 과정과 근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구슬 해가지고 문어가 아니란 말이죠. 네, 이게 뭘 받은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그 예측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책을 내라는 권유가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요 책 한 권 냈거든요. 한 권 냈고 어떻게 자기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풀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신호와 소음이 있는데 그걸 구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떤 게 신호이고 어떤 게 소음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거하고 저는 좀 이게 연결이 된다고 봤어요. 어떤 후보가 말하자면 내 삶의 신호가 될 수 있고 어떤 후보는 소음인지 이제 좀 분간해낼 수 있는 어떤 통찰, 시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고요. 간단하게 뭐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대략 무슨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아까 통계학자이기도 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 독자들은 이 베이즈 정리라는 기법이 있어요. 통계학의 한 기법인데 통계학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면 가령 이걸 이제 몬티홀의 사례라고 부르는데 문이 3개가 있고 그 문 뒤에는 자동차가 있어요. 한 문 뒤에만.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인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죠. 3분의 1의 확률. 그러면 황주부님이 어디에 그게 있는지 맞추면 차를 가져가요. 오. 그러면 황주부님이 차를 가져갈 확률은 3분의 1 기도를 해야죠. 네,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 행사를 주최한 주최 측이 어디에 있는지 맞출 확률은 3분의 2 아닌가? 100%죠.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제가 네.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베이즈 정리는 그러니까 보통 확률은 이 참과 거짓 혹은 확률이 내가 뭘 하는 거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베이즈 정리는 말하자면 그게 딱 100% 내지는 0%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중치를 둬요. 어느 맥락에서 해석을 하느냐, 뭘 감안하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고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확률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이렇게 대중화된 다음부터 이게 좀 사용되기 시작했고 사실은 처음 배울 때 저도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딱 설명해드린 정도만 이해하시면 이 책 읽으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 맥락에 따라서 이 책의 한 구절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가령 이 사람이 네이트 실버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거의 좀 쟁점이 되는 후보들을 만납니다.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후보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인터뷰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당선이 될 거냐 말 거냐와 되게 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가 당락하고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여기서 인터뷰라는 거는 이런 거죠. 가령 이 사람 직접 만나보니 얘 뭐 성추행으로 사고를 칠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들면 그걸 반영하는 거죠. 통계 이 수치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한두 사람 정도 되게 그 여론조사와 결과와는 다르게 이렇게 보정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던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베이즈 정리를 이용한 방법론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저는 뭐 그런 통계 기법보다는 그냥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좀 유용하다고 느껴졌어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뭐 확률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맥락에 서 있을 때 어떤 정보에 더 가중치를 둬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 순간 좀 고민하는 저도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신호와 소음이라고 이제 큰 범주에서 두 개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얘기는 신호고 다른 사람들 건 다 소음이잖아요.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 근데 사실 내가 A라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도 B라는 후보의 어떤 얘기는 들어봄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 정도 된 사람인데 하는 말이 다 헛소리겠어요. 어떤 맥락에서는 유의미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 싫은 사람 또는 잘못된 얘기처럼 그냥 다 소음 치부를 해버리니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측을 할 때도 나는 이쪽에 서 있어서 예측을 해버리면 이게 결과랑 아무 상관이 없이 사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경고? 이 책 자체는 신호가 되어주는 거죠. 네. 물론 너무 열심히 읽으면 많은 소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도 드는데, 뭐 그런 맥락에 있는 책이 아닌가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은 드네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좀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본문이 한 600쪽 정도 되네요. 본문만. 그래서 사실 끝까지 읽어보진 못했고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간간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는 많잖아요. 이거를 입력하거나 이거를 뭐 이렇게 이렇게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골라내고 그것을 조직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죠. 사실 무엇이 신호고 무엇이 소음인가를 분간하기가 그리고 그 과정이 좀 개인에게 다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개인에게 맥락, 그 개인의 맥락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걸러내거나 뭔가 이런 과정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 그 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유의미한 것들을 걸러내서 이게 신호가 돼서 내 삶을 조직화해 나갈 수 있는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샀어요. 그렇죠. 듣다 보니까 유권자뿐 아니라 그 피선거권, 그러니까 후보들도 꼭 봐야 될 책이거든요. 네네. 국민들의 반응, 자기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정책을 내세웠을 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신호인지 소음인지 잘 그렇죠. 분간해야 맞아요. 될 테니까요. 책 제목을 정말 좀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미래는 어떻게 당신 손에 잡히는가. 네. 일단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겠죠. 네. 네. 황주부님은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저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실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기대되지가 않아서 좀 우울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 막 되게 신나고 이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막 촛불혁명 때 그렇게 신나고 뭔가 거리에서 무엇인가 될 것 같았던 내가 왜 이렇게 무력감에 빠질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열심히 듣던 팟캐스트도 막 어느새 멀리하고 막 뭐라 막 옛날에 막 매일매일 정보를 체크했잖아요. 우리가 탄핵 국면과 그 이후의 국면에서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사실은 소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선이라는 게 딱 시작하고 나자 이럴 줄 알았어라고 그렸던 그런 장면이 정말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정책 따윈 필요 없어. 모든 게 막 대선 후보로 다 수렴되고 그 과정에서 막 시끄러운 잡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원한 건 이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뭐 장미 대선을 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굳이 선거를 당기겠어가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새 시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선거판에 있는가. 그래서 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도발적이잖아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거의 선거는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서 그 책을 일단 집어들게 됐고요. 읽어보니까 매우 놀라운 문제 제기를 담고 있어요. 이 책이 이렇게 말해요. 선거란 애초부터 민주적 도구로 고안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민주적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요? 저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배웠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선거가 보통 선거로 확대된 역사 자체가 민주주의에 너무나 놀라운 그 역사적 과정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뭐냐면 선거라는 것 자체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제비뽑기 아시죠?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주주의의 역사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선거가 본래 비민주주의적이었나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게 들리는 말이 돼? 무슨 이게 제비뽑기 그럼 우리는 애들 뭐 사다리라든가 애들 장난이라고 인식하잖아요. 그 제비뽑기가 어떻게 이 복잡하고 이 거대한 세계와 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제시해주는 책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문제 제기를 한 번쯤은 접해보셨으면 하는 이 안에 또 다른 이야기들도 굉장히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민주정이라는 게 우리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민중이 지배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 중에 가장 잘난 사람을 뽑는 제도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으로도 정성으로도 헌신성, 능력으로도 남들보다 나은 사람, 나이나 어떤 경력, 우리가 뭔가 어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중에 제일 우수한 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걸 대의하는 것 자체가 과연 민주정의 본질에 맞는가? 이 민주정의 본질,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면 왜 위기에 처했고 그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고 찬찬한 분석과 함께 제비뽑기라는 놀라운 것을 던지는 매우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본문 중에 이 대목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선거와 민주주의라는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어가 되다시피 했다. 맞아요. 우리는 민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라는 사고에 푹 젖어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 근본주의자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의 첫 번째 원인이다. 마지막 문장이 재밌는데요. 우리는 선거에서 뽑힌 선량들을 경멸하면서도 선거 자체만큼은 숭배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제가 받은 느낌은 네네네. 그 선거제도의 한계 또는 미처 우리가 선거제도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선거제도의 폐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악마의 변호사가 되지 않았나 저자가. 실제로는 뭐냐면 그 지금의 선거 자체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보완책으로서 구체적인 플랜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미주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가나 유럽, EU 같은 곳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해요. 그걸 이제 추천 민주주의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잖아요. 김느낌님은 추천 민주주의. 이 보통 보면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도 가장 뭐 먹을 게 있을 때 그걸 분배를 정의롭게 하는 방법을 분배를 한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가져가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데 추천 민주주의도 그 가장 마지막에 가져가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 어떤 내가 이런 어떤 정치 제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약간 그런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민주주의도 이제 뭐 그런 좀 느낌이 저는 들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저는 좀 부정적인 것이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거는 상당한 숫자의 노예들이었거든요. 그 노예들이 경제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내지는 뭐 하여튼 민주정이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리딩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전에 대통령이 되신 MB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굉장히 다양한 정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한 가지를 잡기 위해서 좀 너무 큰 것을 놓아버리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먹고 살만하고 뭔가 그런 헌신성이 담보된 사람들의 영역으로만 정치가 국한될 수 있고, 실제로 추첨이 가지는 굉장히 놀라운 힘은 물론 추첨을 해서 그 사람이 공직을 담당하게 됐을 때는 충분한 급여를 제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테네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을 때 뭐냐면 실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의 결과물들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란 내가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자는 통치만 하고 통치를 받는 자는 통치만 받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행위와 통치받는 행위가 번갈아서 이게 가능할 때 그 자체가 민주주의고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비근한 예로 우리 탄핵되신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뭐 딱히 할 줄 아는 게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본인의 친구죠. 비선 실세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추천 민주주의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과연 탄핵되신 그분보다 더 뭔가 국가를 경영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어떤 가령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후퇴한다 했을 때 그거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우리들에게 되어 있나? 물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완인 것 같아요. 사실 아테네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군사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장시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은 선출직이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전체의 결정 부분이 사실은 추첨에 의한 것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의 서양 같은 경우에도 그 추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심원이죠. 배심원 같은 경우에 무작위로 그잖아요. 국민 중에 추첨을 해서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 중에서 예전에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되게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그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왜 민주적인가에 대한 설득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저는 예전에는 왜 있잖아요. 정치적 무관심하지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시대였어요. 예전의 민주주의의 어떤 일면은. 근데 지금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맹렬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해요. 저는 그 진단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럼 실제로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을 돌파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나 국가를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정치의 주체들이 훈련되는 과정은 저는 그냥 학급회의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조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 제비뽑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회적인 공공의 임무를 맡아보는 행위.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맡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공직을 담당하는 것 플러스 훈련과 토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거든요. 이 시스템이 되었을 때는 저는 시민이라는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컨텐츠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닥친 민주주의의 위기가 어떤 지도자를 뽑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민들이 어떤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가 결국은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해야 볼 만한 부분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저는 뭐 좋은데 좋은 말씀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토론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가령 어떤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수준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바가 없어서 혹은 본인이 미처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삶에 뭐 일하느라 바빠서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가 얘기할 때도 어색하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정치적인 어떤 교육이나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그런 사실은 정책이 지금 필요한 네. 시점이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선행된 후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건너갈 수 있겠죠, 말하자면. 저는 그게 또 다른 참지정을 예고한다고 보는데. 이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굉장히 뜨거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주부터 좀 민망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네. 이번 네. 예, 최근 한 2주 정도가 이제 무한도전에서 저도. 국민의회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이미 몰라요. 발의된 네, 법안도? 이미 발의된 대부분이 이미 발의된 법안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국회의원들을 한심하게 보고 있고 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일을 못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좀 여러 가지 경로로 알게 된 국회의원들은 뭐 그날도 뭐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얘기 나와. 바리바리 박주바리. 네. 발의 굉장히 많이 하시고 쓸모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도 이제 어떤 쉽게 얘기해서 뭐 진보나 진보 성향이나 뭐 어떤 야당 의원들만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네. 여당 의원들도 나왔는데 그들도 나름 훌륭한 발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명확한 거예요. 국민들이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물론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알려주면 더 좋겠죠. 근데 주권자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뉴스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지금의 그 선거 민주주의의 폐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정적일 때는 선거 시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거 시즌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소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 훌륭한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민주주의는 저는 바갈라딘이 추천한 어메이징 데모크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것의 부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매일의 투쟁이에요. 사실 매일매일이 우리가 주권자라는 게 선거 때만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그 매일매일의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조차도 선거가 아닌 또 다른 상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훌륭한 사람들만이 아닌 그런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문제로 지적하시는 상황은 같은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선거 때만 열의를 보이고 평소에는 본인의 주권자로서의 그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사회적인 일들이라든지 문제들에 대해서 선거만큼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오늘의 상황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이것을 이제 그 저자 같은 경우는 선거라는 제도에 좀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같이 얘기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하나 이제 아마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맥락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더라는 책은 갈라파고스 출판사라는 곳에서 펴낸 책인데 이 갈라파고스 출판사에서 이 선거 관련된 책을 3부작을 펴냈습니다. 그래요? 그 책 중에 이 책이 마지막 책이에요. 진짜요? 그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은 같은 저자의 책, 토마스 프랭크라는 사람의 책이고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다른 저자의 책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프랭크의 첫 번째 책, 갈라파고스에 처음 소개한 책 제목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그 책이구나. 네, 꽤 알려진 책이죠. 이 책도 제목이 많이 성공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미국 사례라서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이 왜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중심의 정당에 투표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그러니까 우파가 그런 경제 정책에 다 실패하고서도 왜 또다시 그러니까 미국 경우니까 이제 공화당이 그걸 말아먹고서도 왜 민주당이 이기지 못하고 또 공화당이 이겼느냐. 이 공화당을 찍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연달아 나오고 마지막이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라는 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세 권의 책이 저자는 다르지만 어떤 출판사가 이제 그 계열을 묶어서 책을 펴냈기 때문에 한번 연결지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가 가져온 책은 국리출판사에서 나온 어메이징 데모크라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이미 앞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책이 다루는 시기가 그리스 이제 민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두 분의 토론 중간에도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책은 그래픽 노블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실제 했던 사람들도 나오고요. 실제 했을 법한 가상의 인물도 나와요. 네. 그리고 그 가상의 인물이 풀어가는 이야기도 실제 현실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과 이제 본인이 상상 속에서 꾸며낸 이야기들, 생각해낸 이야기들이 같이 또 엮여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서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좀 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훨씬 풍요로운 그 맥락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간명하게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노트에 인물들의 관계를 필기하면서 적어봤는데 적어오셨군요. 계속 이어집니다. 간명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죠? 일단 이 시기가 기원전 490년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인 레안드로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 전쟁은 마라톤 전투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이제 전투를 하는 건데 이때 이 상대, 즉 페르시아 쪽에 가 있는 사람이 이전에 그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이제 망명 참주예요. 히피아스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아테네에서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이고 최고 지도자까지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대편이 돼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 자체가 일단 그 그리스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얘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나는 과거에는 이 사람을 지지한 어떤 시민의 한 명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전투에 나서고 있단 말이죠. 목숨을 걸고. 이 상황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제 그리스 내에서 이제 뭐 참주정이 또는 그 전에 왕정이 어떻게 민주정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역사 속에서 풀어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제 참주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제 민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목숨을 잃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가 있던 이제 델포이 그 신전에 가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정치의 이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복잡한 일이 있으면 이제 신한테 가서 응답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신의 얘기니까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지라고 지지를 보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목소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민의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지는 중간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권력자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신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사람조차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권력과 그 정치 권력과 이제 종교 권력이 하나로 붙어 있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 그 종교 권력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또 일종의 이걸 뭐라 그러죠? 로비. 그렇죠. 네. 요즘 말로 하면 로비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는 새로운 최고 집정관을 뽑기 위한 선거가 벌어져요. 이 선거에서 그 개혁적인 사람과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 붙게 되는데 보수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네. 그리고 그 평의회가 해산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참주의 시대가 열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스파르타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정의와 부정의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이기고 지느냐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논리적인 귀결도 아니고 운명론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개인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노력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 논리와 광기를 오가는 이 정치 사이에서 누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계속 갈등하거든요. 이 편에 서야 되냐, 저 편에 서야 되냐. 중간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다 지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참주정은 잘못된 것이고 민주정이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참주정의 요소가 우리 민주주의에서 배제되어 있고 민주정의 요소들만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되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이제 선거제도 민주주의 속에서 어떤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 이 당시에 겪었던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 좀 이런 맥락을 전달해주는 책 같아서 골라왔는데요. 굉장히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몇 분 안 돼서 요약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네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200쪽 정도 되는 이제 만화예요. 그래서 한 번 읽으실 때는 휘리릭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읽고 나면 이게 뭔 얘기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읽게 돼요. 다시 읽게 될 때는 당연히 저처럼 노트 필기라만 하면서 읽으실 텐데 그 전체적인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이 귀에 박히는 몇몇 그 대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그 개혁적인 그 정치 제도를 주장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정이든 참주정이든 귀족정이든 모두 단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통제권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권력을 가지려고만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약점은 모두 불안정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선거에서 진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거에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누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 시민이야말로 지배적인 힘이다. 시민들이 투표하고 권력을 갖게 해야 한다. 시민들이 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마지막 이제 일종의 사자후 같은 것을 남기고 이제 정계를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그 소위 민주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는 말이 한편에는 있고요. 또 한편에는 그 민주정이 갖고 있었던 시대적 한계도 얘기를 해요. 주인공이 그 곁에서 많은 조언을 해줬던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노예의 아들인 가브리오는 없었다. 우리와 노예는 하나였지만 어떤 일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단순히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정치 제도가 다른 정치 제도보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계는 있었지만 방향이 어떠해야 하냐. 근데 그 방향은 앞서 얘기했듯이 시민이 지배적인 힘을 갖고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참주정에서 민주정으로 가기를 바랬던 사람들, 희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방향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투쟁이라고. 그렇죠. 매일 새로운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중간에 이제 솔론이라는 사람 아마 교과서에서 들어봤던 솔론의 개혁 들어보셨죠? 네, 훌륭한 사람으로 그다음에 얘기되는 거기에 분이죠. 보면 이제 솔론 다음에 오히려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아테네 참주 아까 나왔던 사람의 아빠죠. 그렇죠. 쫓겨났던 사람의 아빠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솔론은 입법자이고 이상주의자다라고 표현하고 네. 그 참주 이름은 어려우니까 제가 말하지 않을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렇죠. 그 참주는 오히려 실용주의자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라는 책과 딱 겹쳐지는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결국 민주주의는 정당성과 효율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가 우선시되지만 이 민주정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당성은 뭐냐면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인 거죠. 지지도.
거고 효율성은 어떤 일이 결정되고 실제 실행되는 거.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솔로는 정당성을 대변하는 그리고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효율성을 그렇죠. 네. 대변하는 어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테네 민주주의의 위기라기보다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사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어떻게 서로 견제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전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즐거웠어요. 읽으면서. 저는 이 만화 저는 이렇게 사실 좀 속도감 있는 김성모 화백의 만화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럭키짱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만화는 속도를 낼 수가 없어. 속도를 낼 수가 없고 행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음 컷으로 넘어가기 전에 털컥털컥 걸려요. 그래서 절대 김성모 화백의 만화를 저처럼 좋아하는 분은 이걸 좀 보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넘어가. 맞아요.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황주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민주시민이 되려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책이 특히 좋았던 점은 보통 민주주의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것,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는 아는 선배는 야, 모든 이념은 다 끝에 ISM이 붙어서 이즘인데 민주주의는 아니잖아. 민주주의는 대체가 안 되는 개념이야. 라고 이제 구라를 풀어서 제가 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민주주의가 반드시 옳은 게 아니다. 라는 발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은 저는 민주주의가 마음에 들지만 이 민주주의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어떨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가 정말 옳은 길인가, 맞는 길인가, 최선의 길인가라는 의심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낫겠네 라는 확신을 가질 때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민주주의자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인권도 그냥 인권 그냥 생략하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 실제 많거든요. 회사래. 진실인가요? 저희 회사가 아니라 사회. 그러니까 회사, 사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만화라서 굉장히 좋았고 아마 고등학생들 중에 조금 독해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즐겁게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인생 만화가 될 만한 그런 좋은 만화니까 학부모님들 많이 사서 읽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부님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으셨나요? 여기에 155쪽이네요. 제가 폈는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진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 근데 주인공이 물어봐요. 진실이 괴물 같으면 어쩌죠? 전 이 대사가 딱 꽂혔어요. 사실 이게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진정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두려운 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진실이 괴물 같으면 어쩌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직면하기 어려운 데는 그냥 무서워가 아니라 그 진실이 괴물 같을까 봐. 그게 굉장히 꽂혔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투쟁을 한다는 건 그 괴물을 직면해야 그게 괴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혹은 괴물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바로 죽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을 고민할 수 있을 텐데 그 매일매일의 투쟁과 그 진실이 괴물 같으면 어쩌지라는 요 두 가지가 저에겐 가장 많이 남았어요.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책에서 마지막에 싸움하고 계획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싸움은 물론 필요하지만 싸움만 하고 있어서는 계속 서로의 정만 생기고 그 싸움 속에서 그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 책에서는 참주일 거고 시민의 꿈을 빼앗아서 자신의 꿈으로 만드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다양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형식의 그 정치제도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나은 다음 방향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내야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우리가 한 걸음 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문장이라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오늘 주제 톡으로 3가지 책을 소개했잖아요. 네. 3가지 중에 꼭 한 권을, 그러니까 이번 어떤 대선 투표 전에 뭔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읽어본다고 하면 저는 이 책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나머지 책은 뭐 둘 다 좋은 책이긴 한데 나중에 읽어도 되지만 어메이징 데모크라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온 같습니다. 가족이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각각의 왜 나름대로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대로 그죠? 또 다른 세대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할 말과 나름대로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책 같아서 저도 강추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럭키 짱처럼 이렇게 확 끌리는 대사가 없어. 대사가 너무 길어. 기본적으로. 네, 오늘 저희 선거를 주제로 주제통 나눠봤는데요. 뭐 김느낌 님께서는 신호와 소음, 또 황주부님께서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또 저는 어메이징 데모크라시 3권의 책을 골라왔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그러면 이어서 한번 선거와 관련된 책들, 최근에 나온 책들 통해서 랭킹쇼 한번 살펴볼까요? 랭킹쇼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이 키워드 관련해서 나온 책들의 판매 동향이라든지 또는 그간 이 키워드에 관련돼서 나왔던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 늘 많은 책이 나옵니다. 그 몇 가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후보들의 책이 나오죠. 네, 이번에도 뭐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이 세 후보의 신작이 나왔고요. 심상정 후보와 다른 한 분 누구죠? 안철수 후보는 신작이 없어요. 이전에 나왔던 책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와 또 안희정 후보의 책이 여러 권 나오긴 했어요. 문재인 후보 책은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이제 정책 대담집과 또 심리학자 이남희 씨와 나눈 운명에서 희망으로라는 이제 어떤 개인의 고민이라든지 삶을 좀 다룬 책이 2권이 나와서 독자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는 한 권씩의 책을 냈어요. 이제 본인의 정책 담론들을 알리는 책이고, 유승민 후보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또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가 답하다 이런 책을 냈어요. 근데 이 후보들의 책이 이전에 비해서는 덜 팔릴 것 같아. 네, 어떻게 아셨죠?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도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도 실제 우리의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훨씬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옛날에 안철수 책이 나왔을 때 내가 샀다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의 운명, 안철수의 생각 2권의 책이 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랐죠. 단기간에 정말 폭발적인 판매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책을 판매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 크게 호응을 얻은 책이 없어요. 그 외에는 뭐 또 이런 책들이 나오죠.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대통령은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책들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대통령의 조건, 지도자의 자격, 우리가 알아야 할 대통령의 모든 것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이런 책 역시 안 팔렸을 것 같아요. 독자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기가 그럼 어떤 책이 좀 팔렸어요? 궁금하네. 쉽지가 않아요. 팔린 책이 아쉽게도 아직 없는데 또 하나는 선거 제도나 선거 정책 이런 거 다른 책들도 늘 선거 때가 되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재미난 게 군주론으로 잘 알려진 마키아벨리의 언설 가운데 선거에 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세 20가지를 알려주거든요. 첫 번째가 최선보다는 차악을 뽑아라. 그리고 제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는 영성 또는 이런 과도한 믿음, 이런 것을 강조하는 후보에겐 투표하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 다음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투표해라 이런 얘기들이 좀 와닿았어요. 그리고 국내 저자 책들도 나왔는데요. 프레임 대 프레임. 이 책은 그
미디어 오늘에서 기자로 일했던 조윤호 지금은 이제 그 언론사에선 나오셨는데 조윤호 기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 재밌는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세 일간지가 각 후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었는지 예, 이거를 실제 기사랑 칼럼 같은 걸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 기사를 볼 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 좀 분석할 수 있는 각자의 시선을 갖추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책도 있고요. 마지막 책은 그 선거 전략 전문가들이 쓴 책인데 네거티브 아나토미라고요. 선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책인데 이런 책들은 이 평범한 보통의 유권자들보다는 그렇죠. 실은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책이라서 시기가 좀 아쉽죠. 더 일찍 나오면 그런 분들은 좀 찾아 읽을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나오니까 읽을 시간이 없고 유권자들에겐 조금은 거리가 먼 얘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선거 관련 도서는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빈틈을 활용해서 독자들에게 호응을 끌어보려는 책도 나왔죠. 전두환 회고록이라고. 네. 그건 좀 팔렸어요? 전두환 회고록 저로서는 되게 복잡한 심경을 느끼게 하는 책인데요. 나오자마자 독자분들께서 엄청난 백자평을 또 남겨주셨죠. 읽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굉장한 비판을 하면서 별 하나짜리를 남기는 분들. 또 한쪽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지자분들이신 거죠. 이분의 또 그 역사적인 과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라는 댓글 전쟁이 벌어졌나요 거기서? 그렇죠. 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좀 이제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그런 백자평이 다수였고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불리는 백자평들은 서점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쪽 분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면서 양쪽이 이제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전두환 회고록에 앞서서 그 영부인, 당시 영부인이었죠. 지금은 이제 전 대통령의 부인이시고 이순자 여사의 책도 나왔어요. 그래요? 제목이 아주 와닿아요. 당신은 외롭지 않다. 헐. 이 책이 이제 나오면 굉장히 큰 호응을 이제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측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적극적 비구매자들이 많아서 그러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가급적 도움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세가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저도 전해 들은 말인데 한 언론사에서 이 책에 대해 얘기하면서 농반 진반으로 이 책을 사람들이 열심히 사보면 우리가 추징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냐 라는 농담을 했다가 이제 또 구설수에 오른 일도 있었다고 해요.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책의 판매량은 아직까지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 3주기도 있고 또 5.18도 코앞이고 대선 앞두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이제 영향력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 혹은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더 비판이 거셌던 것 같아요. 복잡하네요. 이런 시기에 선거와 관련된 어떤 책을 내야 잘 나갈까요? 근데 사실은 선거에 대한 책은 잘 나갈 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선거란 무엇인가? 내가 막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만약에 선거 시기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시대 정신에 대한 책 혹은 우리의 미래 과제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지 잘 나가는 건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번 대선에는 뉴페이스가 없잖아요. 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정치인들이고 웬만큼 다 알아. 뭐 약간 이런 감정을 유권자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원래 이제 책으로 사실 많이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랄지, 이렇게 이재명 시장은 또 책을 2권을 한꺼번에 내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네. 그 사람은 뭐 알려지지 않은 비교적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또 많이 사람들이 사봤고,
근데 지금 뭐 문재인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나 뭐 다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뭐 궁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안 팔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책사이다 오늘 아주 뜨거운 날이었는데요. 네, 선거를 주제로 다양한 책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 5월 방송 때는 선거는 당연히 끝나 있을 테고 가급적 세상도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해 있기를. 그 5월 방송을 할 수 있기를 우리가 네, 트럼프가 또 재밌는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 이게 미래가 없어. 아이고. 네,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또 침울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5월에 또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저희가 이 독자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늘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매월 이제 초에 앞으로 다룰 책을 미리 공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저희가 닥쳐서 읽기도 바쁜 와중에 미리 책을 선정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요. 솔직히 이건 힘들다 이렇게 제 판단을 내렸고요. 인정. 저희 방송이 매월 15일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15일이나 16일쯤 들어보시고 여기서 소개된 책들 중에 마음에 드는 책도 한번 살펴보시고 방송이나 책에 대한 의견들 저희 팟빵 게시판 또는 저희 참여연대 뭐 SNS 쪽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책 선물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응원, 격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선거를 주제로 나눈 책사이다 4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꼭 만나요. 후기 부탁드려요.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